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분위기 좀 바꿔보죠. 네. 너무 뜨거웠으니까. 자, 해담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님. 저희가 솔직히 빨리 와달라고 했다가 지금 다시 가라가라고 했다가 오늘 오 이게 다 사장님이 법원 때문이잖아요. 상당히 지금 심기가 안 좋습니다. 아니요. 네, 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가 매우 눈치 보고 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네. 네. 자, 오늘은 빨리 해보죠. 네. 다양한 또 외신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해왔는데 몇 개 못할 것 같아요. 예. 네. 예, 오늘은 연준 얘기? 네, 예. 연준 얘기 먼저 네.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기사 화면을 먼저 보실까요? 네. 네. 자, 요 기사인데 네. 제목은 연준이 이번 달 금리 인상 둔화와 내년의 금리 인상 검토 뭐 이런 제목인데 사실 이 뉴스는 그 누가 썼는지를 좀 봐야 돼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네. 닉 티미라우스 이 조금 많이 들어본 들어봤습니다. 기자. 네, 기자인데 문제의 기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사람이 거의 뭐 연준의 분위기를 전하고 있는 거의 내부 직원이다, 부대변인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시장이 조금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예. 그런 기자가 쓴 기사여서 관심을 좀 끌고 있죠.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이 사람이 쓴 단독 기사 내용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예. 그 연준이 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시장은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전날까지도 그런 분위기에 동조하는 기사를 썼었거든요. 네. 근데 하루 만에 내용을 뒤집어가지고 0.75%포인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썼고 실제로 그렇게 됐죠. 네. 그때 맞아요. 그때 뭐 블랙아웃 기간인가? 맞아요, 아무도 말 못할 맞아요. 때, 말 맞아요. 못하는데 다들 0.5%로 예상하고 있을 때, 맞아요. 뭐, 이게 나서 난리 났잖아요, 그때. 근데 맞아요. 실제로 0.75% 올랐죠, 그때. 이 그쵸. 기사 나온 다음에. 그래서 그 당시에 야 파월이 슬쩍 던져준 거네. 그래. 거의 이거 그런 좀 거지. 이거 그렇지 얘기해달라고. 않고서는 이게 취재가 되겠어? 그렇죠. 안 그러면 0.75%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네. 미리 시장의 충격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미리 조금 좀 흘려줘라 이런 식으로 좀 이용을 한 거다라는 얘기가 그때 좀 있었죠. 그랬던 기자. 그랬던 기자. 그래 또 네. 썼다. 이 기자가 당장 다음 주에도 FOMC잖아요. 그러네. 근데 또 어저께 단독 같은 기사를 또 썼네? 뭐라고 썼습니까, 또? 예? 그러니까 파월이 지난주쯤에 예. 금리 인상 규모를 낮출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게 주식시장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시장에서는 좀 긴축 속도 조절에 좀 나설 것이다. 예. 이런 기대감이 높은데 이제 이 닉 티미러스가 네. 약간 또 찬물을 한번 확 띄었는. 예. 그러니까 이 기사의 요지는 아까 제목에서도 보실 수 있었듯이 네. 연준이 금리를 금방 내릴 것 같지도 않고 그 심지어는 예상보다 더 올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조금 더 높은 수준까지 올려놓고 기다릴 것 같다라는 게 이 기사의 내용이에요. 네 그렇게 기대하지 마. 네. 근데 그 이유가 있는데 예. 물가가 생각보다 빨리 잡힐 것 같지 않다는 신호를 최근에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게 뭡니까? 일단은 대표적인 임금 상승, 고용 지표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임금, 그러니까 전체적인 물가는 조금 잡히는 분위기일 수 있는데 네. 임금 상승이 굉장히 활발하게 올라가고 있고 그에 따른 서비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에 표현한 표현 그대로를 좀 몇 개 전해드리면 예. 이제 한 가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연준의 기준 금리는 3.75에서 4% 정도 되죠. 예. 근데 이 기사에 보면 시장에서는 내년에 5% 정도 또는 그 이하에서 금리 인상을 멈추고 얼마나 그 금리가 지속될지는 모르지만 거기에서 다시 내려가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다. 네. 그러나 그 예상은 좀 틀릴 수도 있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연준 회의가 예. 현지 시간으로 12월 13일, 14일일 거예요. 이틀간 열리는데 이제 그 사이에 1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된다. 근데 아마 연준 위원들은 이때 발표되는 숫자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만약에 강한 물가 압박에 예상되는 그런 조짐이 좀 보인다.
그러면 12월에도 0.5%포인트, 아하. 2월에도 0.5%포인트를 계속 인상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또 있었고 또 하나는 9월까지의 시장 예상은 내년에 미국 기준금리는 4.5에서 5% 사이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예. 말씀드린 이런 변화가 생기면 4.75에서 5.25%로 예상 범위가 한 단계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상단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예, 아하, 그런 게 있고 참. 또 한 가지의 표현은 실제로 파월 의장도 비슷한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네. 지난주에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열린 행사에서 앞으로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근데 하나는 시장 예상치인 그 5%보다 훨씬 높게 올리고 예. 그러고 나서 부작용이 있다. 그럼 빨리 낮추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천천히 금리를 올려서 적당한 수준까지 가져다가 놓고 그리고 좀 필요한 기간만큼 계속 유지를 하는 것. 그런데 파월은 둘 중에는 이 두 번째 거 천천히 올려서 적당한 기간 유지를 하는 거를 선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발언은 언제 한 거냐면 예. 11월에 근로자 소득 증가가 지난 1월 이후에 가장 빠르게 올랐다라는 통계가 나오기 전에 말한 거여가지고 예. 그 통계가 나오고 나서 파월의 마음이 좀 바뀌었을 수도 있다. 아, 이 티모시 네. 이름 뭐죠? 무슨 티미라우스 티미라우스. 기자가 보기에 네. 아, 그런 이건 표현이 진짜 너무 너무 잘하는 것 같은 생각도 네, 들고. 그런 표현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결국 결론은 지금 연준의 마음을 가장 혼란스럽고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국에 계속 올라가고 있는 임금 상승률 예. 그리고 이게 너무 이렇게 낮게 유지가 되고 있는 고용 그 실업률 실업률 낮죠. 실업률 이게 잘 안 잡히고 있다는 거다라는 표현이 이 기사에 들어 있어서 그대로를 좀 읽어 드렸어요. 그런데 이 임금이라든지 실업률 같은 거는 예. 좀 경기가 충분히 나빠지거나 충분히 좋아지고 나서 반영되는 약간 후행 지표 같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나서 무슨 대응을 하면 그건 항상 늦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연준 스스로조차도 어떻게 행동할지 판단이 잘 안 서는다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근데 사실 제가 이 기사 외에 조금 첨언을 드리면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기자는 좀 내부 사정, 연준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정말 부대변인처럼 사실 연준이 조금 이용한다고 해도 될 정도로 빨대. 네 표현을 또 딥스로트. 그 네. 이제 뭔가 연준이 시장과 좀 소통을 하고 싶을 때 예. 이 사람에게 우리가 이런 얘기를 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기사를 한번 좀 써줄래? 라는 식으로 좀 활용을 하고 있는 기자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기사의 내용도 중요하긴 한데 왜 이 시점에 이 기사가 나왔을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왜 이 다음 주에 당장 FOMC인데 예. 왜 이 시기에 나왔을까?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뭐 두 가지 포인트는 예. 금리를 더 올릴 건데 시장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는 것 같으니 시장은 너무 벌써 막 좋아하고 있더라. 긴장 좀 해라. 라는 차원에서 이 메시지를 던졌을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연준이 금리 못 올릴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시장이 알고 만약에 좀 괜찮은데 하고 다시 주식 투자를 막 시작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 인플레가 다시 올라갈까봐 좀 말로라도 일단 겁을 좀 주려고 구두개입. 그런 식으로 말로라도 조금 잡으려고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을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좀 되더라고요. 좀 뭘 것 같으세요? 진짜 모르겠는데 저는 이 기사에 여기 아까 전에 오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이 기사에 그런 내용도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파월이 얼마 전에 기자회견도 막 하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막 자기는 약간 이제 뭐 조금 너무 공격적으로 올리지 않을 것처럼 그래서 막 시장이 지난주 굉장히 환호했는데 야 내가 그렇게 말을 한 거 아닌데 나 마음을 안 바뀌었는데 언론이 너무 앞서서 쓴 것 같아.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 측근한테.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죠? 네네. 나 참.
그래서 사실 정답은 아무도 모르죠. 네. 아무도 모르는데 그래도 좀 두 번째 거, 그러니까 금리를 못 올릴 것 같은데 예. 인플레가 이제 시장이 이제 조금 긴장을 풀고 다시 인플레가 오를까봐 좀 말로라도 좀 잡으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기는 하는데 예. 왜냐하면 그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금 상승률이 좀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임금 상승이 사실은 매우 신경 쓰는 포인트죠. 네,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게 그 업종별로 보잖아요. 그러면 그 해고가 많았던 소매 업종에서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높게 나와 있어요. 왜 뭐야 이상하네 하고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그 해고할 때 준 퇴직금 있잖아요. 예. 그 퇴직금의 영향으로 이렇게 나왔을 수 있다는 해석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번 임금 인상률이나 뭐 실업률 같은 거는 예, 예. 괜찮은 게 아니라 괜찮아진 게 아니라 나쁜 거다, 좀 안 좋은 거다라는 거를 연준이 알고 아 이거 못 올리겠는데 네. 그게 좋은 게 아닌데 예, 이거 예. 말로라도 일단은 조금 시장을 이렇게 잡아야겠는데라고 하지 않을까라는 뭐 이제 개인적인 뭐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자는 차원에서 네.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이 닉 티미라우스, 네. 닉 티미라우스 기자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자가 돼가지고 근데 지난번에 기사 썼을 때는 네. 심플하고 선명했잖아요. 0.75. 7호 이번 약간 까리한데요. 이번에는 7호라는 거예요, 0.5라는 거예요. 0.5 같은데 이게 네. 계속 갈 수도 있다는 전화 안 거예요. 해보셨습니까? 2월까지. 이 기자한테 전화 해보고 오셨어야죠. 헬로님 전화를 해보고 야 기사를 왜 이렇게 썼니? 전화 다 야마가 하셨. 뭐야 막 이렇게 전화 다 할까요? 하셨죠. 왜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 기사가 있었다. 네, 그런 기사가 네. 있어서 우리가 또 이런 기사들 좀 빨리 봐야 네. 또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고민해 보실 수 있을 내용 같아서 좀 네. 재빠르게 가져와 봤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뉴스를 네. 한번 다른 뉴스도 보겠습니다. 가보죠. 예. 그 올 봄쯤에 음. 그 세계화는 끝났다. 뭐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거에 대한 공포감이 많죠. 네. 이제는 효율적인 시장 그 뭐라 그러죠? 분업화된 나라마들로 행복한 시절은 이제 끝났다. 네. 근데 원래 이 세계화하면 예. 이렇게 뭐 We are the world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제 좀 나라들끼리 서로 구분 없이 연결돼 있고 여기서 만든 부품이 저기 가서 완성품이 되고 뭐 그런 뭐 국가들끼리 뭐 경제적으로나 뭐 정치적으로도 협력도 하고 어떤 하나의 끈으로 이뤄진 동맹도 맺고 뭐 그런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세계화가 끝났다라는 거는 이게 진짜 다 끊겨가지고 전 세계가 이제 각자 혼자서 알아서 해보겠다라고 한다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뭐 친한 나라들끼리 뭉쳐가지고 예. 우리들끼리 해보겠다라고 하거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블록화가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원래 이 세계화라는 게 그 소련의 해체를 기점으로 좀 본격화됐다고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정확하게 말하면 그 소련 해체 그때 이후로는 서로 나라들 간에 명확한 적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러시아하고 거래도 하고 네. 중국하고 거래하고. 네, 그래서 세계 대전에 좀 위협이 줄어서 서로 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었던 건데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하는 얘기고 아무튼 그래서 세계화 끝, the end 이랬는데 새로운 의견이 블룸버그 기사에 나왔어요. 네. 무슨 의견이 나왔냐? 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네, 요 기사인데요. 지정학적 경쟁 상대가 무역의 윤곽을 바꾸고 있다. 라는 기사입니다. 참 어렵게 쓴다 기사.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블룸버그는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예. 그 세계화 종말에 대한 얘기는 좀 과장된 것 같다. 매우 과장된 것 같다. 예. 세계화를 끝내고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무역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리글로벌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재세계화가 일어나고 있다. 재세계화. 네, 라고 기사에서 말하고 있어요. 예. 그게 이- 기존의 세계화랑 뭐가 뭐가 다릅니까? 일단 제가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네. 퀴즈 무서운데. 그러니까 재세계화, 예. 그러니까 무역 방식을 네. 예. 뒤집어 엎었던 이벤트
최근 들어 아니면 뭐 근래 들어서 뭐가 네. 있을까요? 무역 방식이 예전과는 확 달라졌던. IRA 너무 그런 거 다른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최근 뭐 들어서 그럴 수 있는데 어.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예. 제가 그 얘기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죠? 네. 그런 거. 아 그런 거. 예. 코로나. 네. 이거 여기는 기대를 못 하겠네요.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네, 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도 있을 수 있고요. 예. 예. 아니면은 그렇죠. 뭐- 그런 이벤트들. 네. 질문 취지를 잘 이해를 못했어. 이해했는데 생각이 안 하세요. 났습니다. 네, 뭐 예. 브렉시트 예. 있을 수 있고. 어. 근데 이런 이벤트들이 어떤 세계 최대 경제 대국들이 서로 무역하는 방식을 한번 흔들어준 사건들이었다. 네. 그렇네요. 예. 그래서 이 사건들을 계기로 공급망들이 좀 바뀌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블룸버그는 이런 이벤트를 계기로 어떤 무역 강국들이 지난 어떤 전통적인 관계를 다시 설정하고 있는데 그런 사례들을 7가지를 어떤 통계나 그래프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주는 기사예요. 네. 그거 재세계화에 대한 근거를 든 거죠. 음. 먼저 첫 번째 표를 보시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브렉시트. 브렉시트가 이렇게 바꿔놨다라는데 브렉시트 이후에 EU 국가들로 간 영국의 의류 제품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러면 영국 EU에서 나왔으니까 다른 데로 갔을 거다. 네, 그러니까 영국 그 무역 정책 관측소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에 예. 여기 써 있죠. 영국과 EU 간의 무역 협정이 발효가 됐거든요. 예. 근데 그 이후에 영국의 대EU 수출이 한 14% 정도 감소한 걸로 추산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영국의 어떤 패션 산업과 같은 일부 부문은 뭐 관세라든지 뭐 세관 절차 같은 게 되게 다 새롭게 바뀌면서 굉장히 번거로워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입 업체 이 유럽 그 EU에 있는 수입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가깝긴 하지만 너무 번거로워져서 시간이 오히려 더 오래 걸리고 뭐 세금도 조금 더 들 수도 있고 예. 아유 안 받고 말지 그냥 다른 나라에서 가져오고 말지 하면서 영국의 수출 기업들이 좀 EU 회원국들과의 무역에서 상당한 변화를 겪은 계기가 됐었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요거는 미국 그 수입국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제목은 대서양 무역의 붐 이렇게 쓰여 있는데 근데 미국이 이제는 중국보다 유럽에서 더 많은 상품을 수입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아. 네. 미국이 이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좀 줄이는 방법을 모색해보자 예. 하고 노력해 왔잖아요. 네. 대표적인 게 그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 그 프렌드 쇼링이라고 해서 예. 친한 나라로 이제 생산 기지를 이전하는 그렇죠. 네. 그런 걸 추진하면서 미국과 유럽 이렇게 어떤 전통적인 동맹국들 간의 무역이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니까 저 말은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이런저런 정치적으로 네. 뭐 이런저런 문제로 그러니까 이제 중국 상품은 야 받지 마 하고 있는데 그러면 무역이 그냥 단절된 게 아니고 중국에서 수입하던 상품을 이제는 미국이 EU에서 수입하고 있더라. 그렇다. 네. 그래서 무역은 계속되고 있는데 어디서 들어오느냐가 달라진 거다 이 말인가요? 공급망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럼 중국에서 수입하던 걸 유럽에서 수입할 수 있나요? 비쌀 텐데. 갑자기 버버리로 어떻게 바꾸나 중국어에서. 그리고 또 하나 예. 그럼 요거를 그러면 중국은 예. 라는 중국은 어떻게 했어요? 네, 요 표를 한번 보실까요? 예. 이 표를 보시면 이 표의 제목은 Don't call it decoupl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디커플링이라고 부르지 말아줘요 라는 제목인데 네. 그렇다고 중국이 미국이 떠났다고 폭망이냐? 아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라. 중국은 자국 상품의 더 많은 부분을 미국 이외의 시장에 수출을 하고 있다라는 예. 걸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어디로 많이 수출합니까? 그럼 여기 검정색이 미국이거든요. 네. 네. 나머지는 그 G20 그 멤버 국가들.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도 네. 다른 나라에서 나는 많이 팔고 있어. 그걸 보여주는 지표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제가 보여드리는 거의 어떤 포인트는 예. 기존에 여기와 여기와 이렇게 무역을 맺었던 곳이 예.
다른 곳과 맺어가지고 이제 새로 공급망이 바뀌고 있다. 재세계화다 말 그대로. 재세계화되고 있다라는 아하. 근거들을 보여드리는 그래프예요. 예. 사실은 미국은 중국한테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뭐 단일 수출 시장일 수가 있는데 네. 미국의 뭐 제재라든지 뭐 관세라든지 뭐 수출 제한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중국 기업들로 하여금 좀 수출 다변화를 하고 좀 아시아 태평양 위주로 특히 미국의 시장으로 접근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예. 그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는 이 기사에서 이 표와 함께 얘기하고 있는 게 중국을 주도로 그 한국, 일본, 호주, 또 뉴질랜드 예. 그리고 동남아 10개 국가 해서 그 15개국이 참여하는 그 RCEP 있죠. 예, 예.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그 RCEP이 향후에 중국의 어떤 지역화 추세를 좀 더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 있다라는 것이 기사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 사지 마. 저기도 조금 늘었습니다만 이제 다른 데가 더 늘었다는 뜻이고 저 표는. 네네네. 중국이 미국에 설령 지금보다 줄어들어도 다른 나라에 더 팔면 돼. 그렇게 무역은 계속 이루어진다. 네. 그리고 다음 표를 또 보시면 네. 이거는 이제 버림받은 러시아라고 하면 될까요? 예. 이 따돌림 받는 나라. 그러니까 미국이 러시아와 이라크와 이제 각각 거래하는 상품 규모예요. 이 표는. 예. 근데 이제 미국의 제재 그리고 뭐 바이든 행정부가 그 WTO에서 러시아를 퇴출하면서 앞으로는 우리는 러시아를 더 이상 그 시장 경제 국가로 대우하지 않겠습니다. 뭐 예.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경제 관계가 단절이 됐는데 그 결과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 같이 오히려 이라크 같은 미국의 적보다 교역량이 더 적어졌어요. 검정색이 러시아거든요. 예. 이런 결과도 나왔다. 잠깐 뭐라고요?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네, 이 검정색이 러시아고요. 예. 이 노란색이 이라크인데 예. 사실상 지금 경제적 관계가 미국과 러시아가 단절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오히려 미국의 적인 이라크보다도 교역량이 더 적어졌다. 지금 러시아하고는 라는 걸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러시아는 이제 완전히 손 털었다. 미국은. 네. 그리고 또 하나의 그래프는 예. 화면을 보시면 이 그래프는 중국은 대만에 대한 어떤 자신들의 정책에 반하는 국가들을 처벌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예. 그 리투아니아 이게 기억하실 거예요. 그 리투아니아의 대중국 수출 규모 그래프거든요. 이게 보여드리는 게 네.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까? 이게 이때 여기서 꼭 떨어질 대사관 때 만들었다 그런 거. 네,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 리투아니아가 작년에 그 대만 대사관 격인 대표부를 설치하는 그렇지. 거를 허용하겠다라고 예. 하니까 중국이 아예 수출기를 닫아버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요 그래프 75%가 확 줄었어요. 야, 정치적인 이벤트가 무역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래프들이군요. 네. 근데 뭐 미국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캐나다도 뭐 호주도 중국에 그런 식으로 굉장히 당한 적이 예.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근데 그나마 이 나라들이 지금 반격을 최근에 시작해가지고 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무슨 인도 태평양 전략 이런 거 발표했었어요. 근데 거기에 표현에 중국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반드시 억제해야 할 파괴적인 강국 뭐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하고 뭐 그 세부 내용을 보면 뭐 중국의 국영 기업들이 자국의 광물 사업 투자 뭐 못하게 한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이제 보복을 하는 그런 우리도 모습들이- 중국이 엄청 당했잖아요. 사드 때문에. 맞아요. 그런 것도 그런 예가 네.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그래프를 보시면 예. 제목은 헤어지는 것은 어렵다라는 그래프인데 이거 어디서 만든 블룸버그에서 만든 블룸버그요? 건데요. 야, 참. 이 독일 러시아 상품 수입 규모를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예. 독일이 러시아의 상품을 수입하는. 근데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한 이후에 이때잖아요. 예. 근데 독일이 러시아 상품 수입이 오히려 최고조에 달했죠. 그거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한 EU의 수출 제한이 발효되기 전에 직전에 독일이 이제 중요한 물품을 확보하기 위해서. 약
이제 문 닫는데 빨리 사. 사재기 한 거 사재기. 예, 러시아로부터 수입을 늘렸던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 그런데 현재는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서 거의 뭐 한 40% 반토막 정도 났네요. 예, 감소돼 있죠. 음.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이게 마지막이 될 건데 요거는 중국 외의 지역의 반도체 제조 공장 수 계획인데 올해는 하나 그리고 2025년이 되면 6개를 중국 밖에 새로 건설할 예정이다. 예. 근데 미국의 반도체 제조 능력에 대한 우려는 이 다양한 제품에 필요한 칩을 생산하는 기업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이 블룸버그가 보여준 표인데 이 여기 소스가 코엔이라는 그 금융사인데 여기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반도체 회사들이 모두 한 1,100억 달러 이상을 중국 밖에 새로운 반도체 제조 공장을 건설하는데 투자할 것이다 라고 했다라는 거에서 만들어진 표예요. 근데 이게 계기가 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IRA법이죠. 네. 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예전과는 다르게 공급망의 변화가 완전히 한번 뒤집어져서 새롭게 재편이 되고 있다. 근데 그거는 세계화가 끝나고 블록화된다는 게 아니라 다시 새로운 관계, 새로운 무역 관계가 만들어지는 재세계화다. 리글로벌라이제이션이다. 라는 게 이 기사의 요지입니다. 아. 네. 새로운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과연 효율적일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말씀해 주셨던 대로 그 계기가 네. 예를 들면 내가 중국에서 수입하다가 중국에서 만든 옷들을 수입하다가 야 중국 옷보다는 유럽 옷이 역시 싸고 최고네 하고 바꾼 게 아니고 네. 중국이랑 꼴도 보기 싫어 이제 하면서 여기랑은 이제 거래 안 해 하고 다른 데로 찾아간 거라서 그 무역의 방향은 뭐 서로 친구를 다르게 만들 수는 있겠으나 효율적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저 채팅창에서도 여전히 물가는 높아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들어온다는 게 물건이 없진 않겠으나 뭐 한국에서 수입할 수도 있고 유럽에서 수입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은 있겠으나 그게 과연 정말 싸고 질 좋은 제품이겠느냐? 그런 의문들은 좀 남긴 남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아주 짧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화면 보겠습니다. 그 매년 옥스포드 사전 아시죠? 옥스포드 사전이 그 해에 가장 관심을 많이 끌었던 단어나 표현을 선정해가지고 올해의 단어를 발표를 해요. 근데 올해의 단어가 뭐였냐? 그 빨간 줄을 쳐놨습니다. 고블린 모드. 고블린 네. 모드? 네. 우리말로 하면 이 고블린이 도깨비? 예. 뭐 도깨비 상태, 도깨비 모드? 뭐 이런 건데 이 단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또 요런 괴물 모드예요. 괴물 요거를 모드? 보면 좀 잘 와닿으실 것 같은데 네. 방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왜 저러고 있어? 코로나에 밖으로 못 나가고 맞습니다. 뭐 그런 건가 봐요. 네, 맞아요. 이게 그 고블린 모드 하면 슬랭이라고 그 예. 우리말로 치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지 깽깽이, 뭐 꼰대, 뭐 약간 그런 거 같은 속어? 예.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고블린 모드라고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네. 아니면 뭐 게으르고 뭐 흐트러져 있거나 좀 탐욕스럽기도 하고 무엇보다 사회 규범이나 기대를 좀 거부하는 행동을 말해요. 네. 근데 올해 처음 나온 단어는 아니고 네. 2009년쯤 트위터에서 나왔는데 네. 올해 2월부터 다시 소셜 미디어에서 계속 언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너 고블린 모드야? 이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신문 잡지에 빠르게 퍼졌죠. 근데 어. 이 표현은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국가에서 코로나로 폐쇄가 되면서 근데 다시 규제가 완화가 됐잖아요. 예. 사람들이 이제 규칙적으로 밖에 나오기 시작하죠. 네. 회사에 복귀를 학교도 한다든지. 가서 수업 시간에 앉아 있어야 돼요. 네, 근데 그동안 집에 있었는데. 근데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려는 생각을 거부하는 모습 같은 데서 고블린 모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로운 방식으로 어떤 사회 규범을 보는 시각으로도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옥스포드는 올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블린 모드에 들어갔다 하면서 이게 그 올해의 단어라는 거는 많이 쓰인 것도 있는데 그 해의 문화적 어떤 사회적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단어 여야만 해요. 그 저거 누가 뽑는데요? 이거는 옥스포드에서 원래 그냥 옥스포드 그 이제 언어 그 팀에서 뽑아야 되는데 예. 올해 처음으로 투표를 했어요.
투표를 온라인 해서 투표로 해서 네, 예. 뽑힌 거예요. 그래서 같이 후보였던 거를 몇 개 말씀을 드리면 메타버스가 후보였어요. 또 메타버스 이제 메타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예. 메타버스가 후보였고 또 하나는 그 I stand with라는 그 해시태그 이게 3위를 나 차지했어요. 너랑 너를 지지해 하는 함께 서 있다라는 네. 의미인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를 지지한다거나 편을 들어준다는 의미로 이제 해시태그를 써서 붙이는데 이제 연대를 표현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한 입장을 말할 때 쓴 건데 그런 사건들이 좀 있었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예. 있었고 그래서 뭐 I stand with 뭐 Ukraine 뭐 이렇게 이런 맞아요. 그런 거 해시태그가 한참 있었고 했죠. 예. 이란의 여성들이 들고 일어났을 때도 I stand with 이 뭐 Iranian woman 막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거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한번 언급했었던 quiet quitting이라고 해서 그 조용한 사직이라고 해석은 하는데 정말 자기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일만 하는 내 사람들. 마음은 이미 회사 간뒀어. 앉아는 있지만 그거잖아요. 퇴근 이후에는 네. 정말 절대 관여하지 않을 거야. 나의 생활을 할 거야. 제가 라는. 밤에 막 메신저 보내는데 장수영 기자 절대 답 안 해요.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저 하는 거야? 네. 하면서. 12시는 너무하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예. 그런 후보들이 있었다. 근데 올해의 단어는 고블린 모드다. 고블리머 저런 단어가 뽑혔다는 건 네. 사람들이 다시 복귀하는 게 되게 괴롭다는 뜻인가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집에서 혼자 있을 땐 편했는데 자꾸 나오니까 시간 맞춰 뭘 해야 되고 그게 괴로우니까 저런 게 또 뽑히지 않았나 싶은 네. 생각도 드네요. 오늘은 뭐 오늘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네. 네, 많이 기다려주시고 일찍 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저 진짜 해당- 화 안 났어요. 네 괜찮아요. 안 나셨죠? 안 났어요. 안 났어요. 진짜요. 네. 네. 해당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나이 드니까 스튜디오랑 사무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드네요. 아, 누가 나 좀 업고 다니면 좋겠다. 아, 옛날에는 직원 숫자 적어서 그나마 편했는데, 야, 이건 언제 하나하나 다 하고 있어. 2% 왜 그래요? 아, 하루 종일 이메일 보느라고 시간 다 가고 이거. 아, 내가 얼마나 비싼 사람인 줄 알아? 아니 아직도 아마라스텐 안 깔았어요. 그렇게 디지털 전환이 늦어가지고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누가 한 방에 싹 다 된다 그러던데. 아마란스텐? 아, 이런 거 있으면 진작 좀 알려주지. 나만 몰랐네. 야, 이거 좀 복잡해 보이긴 한데, 아, 그래도 편하긴 하겠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덕분에 나도 오늘은 집에 일찍 갈 수 있다. 유후! 후후! 아, 맞다. 이따 또 방송 있지. 아, 방송은 좀 쉽게 할 수 있는 거 없냐? 아.